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제4과목 이상심리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상심리는 여러분들이 그 DSM-5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제4과목 이상심리의 앞에 목차를 잠깐 보시면 챕터 1, 챕터 2 여기까지만 이상심리의 앞에 좀 기본적인 설명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챕터 3부터 불안장애 그리고 마지막 17장이죠. 16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15, 그 다음에 16입니다. 17로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16장에 바로 이제 기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DSM-5에 해당되는 장애로 쭉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DSM-5에 여러 가지의 정신장애 진단 명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문제 이상은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성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심리는 여러분들이 진단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각 장애마다 그 진단기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입장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교재를 통해서 워밍업 차원에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1장에 1절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1절 내용 다음에 2절이 있습니다. 2절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어요. 즉 이제 2강, 그 다음 강의 2강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 즉 DSM-5의 진단 분류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에서는 많이 나오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되고 적게 나온다면 한 2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SM-5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강의 내용 1절 이상심리학의 개요 들어갑니다. 이상심리학의 정의입니다. 이상심리학이란 인간의 일탈행동이나 심리적 장애를 연구하는 이 학문이 바로 이상심리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적응상의 곤란 문제라든지 더 넓게는 생활의 어려운 문제는 적어도 이상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생활하면서 너무 심하게 우울하다, 생활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불안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그것들이 다 이상심리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심리학은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현상적으로 기술을 하고 분류하고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설명하고 치료 방법이나 예방 방안을 강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상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적응 행동이나 심리적인 장애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아주 많은 유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장애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생리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등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장애 유발 요인은 무엇인가. 항상 어떤 진단명에는 원인이란 게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의 관점상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좀씩 달라집니다. 이러한 장애를 고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심리적 장애나 이상행동의 예방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은 이상과 정상의 구분입니다. 이상을 abnormal이라고 하고 정상을 normal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이니까 이상심리학은 abnormal에 해당되는 것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계적인 기준이 있고 사회적 규범의 기준이 있고 주관적 불평감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기준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카즈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위에 있는
영어의 내용을 읽어드렸고 그분이 바로 이 네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통계, 동그라미. 두 번째는 규범, 동그라미. 세 번째는 불평감, 동그라미. 마지막은 절대적 기준의 절대적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네 개의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통계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카즈딘이 말한 첫 번째의 통계적 기준은 여기에 보면 통계니까 평균에서 이탈되었다.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평균이 나오는데 그 평균에서 이탈되었을 때 우리가 이상이다, abnormal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특성을 측정한 측정치가 지나치게 여기서 끊어주세요. 평균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오면 통계적 기준입니다. 이상 상태로 보자는 것입니다. 통계적인 기준은 정확하게 경계선을 긋기만 한다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통계적 경계선은 우리가 경계선은 보통 이제 평균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이 세운 편의상의 경계이므로 어떤 이론적이거나 경험적인 타당한 근거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이상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도 이탈된 극단치는 양방향적인데 어느 쪽을 이상행동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탈된 극단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양극단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을 이상행동으로 볼 것이냐 그러한 것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이 극히 우수한 경우 이상행동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능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정신지체, 지적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행동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볼 때 통계적 기준은 반드시 다른 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엔 지능이 가장 높고 이쪽은 지능이 가장 낮아요. 평균 지점으로부터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abnormal이고 여기도 abnormal이어야 되는데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은 abnormal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기준은 반드시 다른 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규범 일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는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한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상, abnormal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점은 이 기준의 문제점을 보면 문화 상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화 상대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 다른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 규범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이때 서로 상반되는 규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규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회에서는 이 규범상, 사회적 규범상 이게 이상이 되지만 B라는 사회에서는 이 규범이 일탈의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상이 안 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상적인 행동이, 이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행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 규범의 기준의 문제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입니다. 어떤 특성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불편하고 괴롭다면 이를 이상행동으로 보는 것이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객관적으로는 서로 유사한 상태에 있음에도 한 사람은 유독 그 증상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괜찮을 때 우리가 전자의 상태를 이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어떤 행동 특성이 나타나면 또는 어떤 행동 특성을 나타내면 언제나 이상행동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 행동이 나타나면 무조건 이거는 이상이다. 이상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큰 틀에서 보시면 돼요. 통계적인 기준이 있고 사회적 규범의 기준이 있고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이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상과 그 다음에 정상을 구분하고 있구나라고 정리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심리 특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abnormal이 아니라
노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신이 처한 주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심리적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여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상심리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이상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방법론의 기초에서도 많이 배우셨고 심리측정평가에 활용해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도구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정교하게 변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 도구가 이상행동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신뢰도와 그너요. 우리가 보통 일관성 하면 신뢰도죠. 측정 도구가 본래 측정하려고 하는 이상행동을 평가하는 정도, 이게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 타당도라 합니다.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합니까? 네, 자기보고식 검사라고 하죠. 자기보고식 검사, 표준화된 검사, 이것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방법들을 보면 면접을 하는 방법,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 질문지법, 과제수행법, 심리생리적 측정법, 뇌영상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법입니다. 대화나 의사소통을 통해 대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면.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끊어요.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피면접자, 다른 말로 하면 피험자, 내담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피면접자의 언어적 내용, 반응 내용과 방식을 정밀히 분석하고 수량화하는 방법이 면접법입니다. 행동관찰법입니다. 내면적인 심리적 특성이 밖으로 드러난 행동반 동그라미. 행동을 볼 때는 대개 관찰법을 많이 쓴다 하죠. 행동을 잘 관찰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빈도나 강도를 수량화하는 방법이 행동관찰법입니다.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말 그대로 질문지를 배포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문장으로 기술한 문항을 제시합니다. 그 문항을 만들어서 도구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받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피검자로 하여금 그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상태를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면적인 방법이 굳이 필요하진 않죠. 그 다음에 과제 수행법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를 줍니다. 그 사람이 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보는 것, 말 그대로 과제 수행법입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주고 그 과제 수행 반응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 생리적 측정법입니다. 심리, 생리적 측정법에서 생리적인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뇌파부터 가로, 뇌파, 심장박동, 혈압, 근육의 긴장도, 피부, 전기, 저항 반응 등 가로 닫고 이런 것들을 생리적 반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리, 생리적 측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신체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리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통해서 심리적 상태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뇌영상술입니다. 자, 뇌영상술은 뇌의 구조적 결함이나 생리적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CT 촬영이나 MRI 촬영은 뇌영상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행동의 원인에 관한 과학적 연구입니다. 이상심리학에서는 과학적인 측정 방법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상행동의 특성, 관련 요인, 원인적 요인 등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행동의 원인은 이상행동에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존재하면서 원인에 의한 결과가 이상행동이니까요. 이상행동의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에서 배운 적이 있죠. 사례 연구, 상관 연구, 집단 간 비교 연구, 실험 연구, 종단적 연구가 있습니다. 자, 사례 연구입니다. 이상 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개인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대개 사례 연구는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개인에 관해 풍부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상행동의 양상이나 발전경이나 영향 요인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입니다. 단점은 한 개인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일반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관 연구입니다. 상관 연구는 어떤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여러 사람들의 특성을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통해 수집을 하고 그러한 자료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서 그 특성의 관계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말 그대로 상관 연구입니다. 상관 연구는 연구를 통해서 조사된 요인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만 동그라미, 이게 바로 상관 연구죠.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인과적 관계와 방향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아는 분석은 회귀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상관분석이 아니라 상관분석은 상관연구가 됩니다. 물론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회귀분석에도 상관계수를 알아보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상관연구라고 했으니 인과관계를 확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집단 간 비교 연구입니다. 집단 간 비교 연구는 집단 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집단과 이 집단을 놓고 두 가지의 집단을 비교할 수 있다. 세 가지의 집단을 비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집단 간 비교 연구입니다. 상관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상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할 수 있지만 끊어요. 이상행동의 요인들 같이 인과관계를 명백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므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치밀하게 설계된 실험적 연구라든지 종단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험적 연구, 실험 연구가 바로 인과관계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연구라고 합니다. 실험 연구가 바로 나오죠. 연구자가 원인적 요인, 즉 독립 변인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이걸 조작이라고 하죠. 그 영향으로 인한 결과적 요인, 종속 변인의 변화에서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실험 연구입니다. 실험 연구는 제가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에서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 규명이 주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험자가 조작한 변인 외에 다른 변인이 실험의 결과에 개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외생변인의 통제라고 하죠. 외생변인의 통제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실험 연구,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종단적 연구입니다. 종단적 연구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연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단적 연구는 두 시점 이상에서 시간차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상행동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를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5년, 6년, 10년 이렇게 장기 추적을 하는 거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종단적 연구라고 합니다. 종단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연구하는 패널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년배를 조사하는 코호트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을 달리하는 경향 연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종단 연구의 종류는 바로 패널 연구, 경향 연구, 동년배 연구 또는 코호트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상행동의 치료와 예방 방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입니다. 심리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방법들을 보면 치료 전후의 행동 비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상행동에 대한 치료하기 전과 치료한 후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요. 치료 전후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것이 치료에 의한 것인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회복인지를 변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한 심리치료 방법의 효과를 정교하게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를 하지 않는 집단, 비교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서로 다른 치료 방법들의 치료 효과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보는 거죠. 써가지고 거기에서 치료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증상의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른 치료 방법을 실시하고 나서 치료 전후를 측정하여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A라는 증상을 보이는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달리 써보는 거죠. 치료 효과는 치료 직후뿐만 아니라 1개월, 3개월, 1년 후까지 추적하며 증상의 호전 상태를 평가하는 추수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들어보셨죠? 단일 사례 연구 사례수가 1입니다. 한 명의 환자에게 심리치료적 처치를 가하는 조건, 이것을 처치 단계 B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조건은 기초선 단계 A라고 하죠.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행하여 치료적 처치가 가해지는 조건에서만 치료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바로 단일 사례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상심리학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다른 과목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라서 굳이 판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의 역사입니다. 대개 역사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고대 사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서양 중세, 중세 이후의 발전, 근대 과학적 접근의 시작,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상 통사적으로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를 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이해입니다.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양 서양 구분 없이 정신병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긴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상심리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이전의 원시 시대에서 이상심리를 초자연적인 힘인 것처럼 봤잖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인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상심리에 대해서도 신의 형벌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야기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때 나오는데 히포크라테스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직접 심리적 장애를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면 최초로 심리적 장애를 분류하게 되는데요.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처음으로 이상행동에 대한 신체의학적 또는 생물적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심리적 장애를 직접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접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 중세의 귀신론을 보겠습니다. 중세에는 심리적 장애에 대한 과학적 접근 대신에 고대의 미신적인 견해나 귀신론적인 입장이 성행하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보통 우리가 구가톨릭과 연관된 것이 서양 중세라고 말을 하죠. 이 당시에는 귀신이나 악령이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신병자를 과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대 사회처럼 초자연적인 현상, 귀신 들림이라고 했으니까 그것과 연관되어서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서양 중세 때는 귀신론이 등장했다는 것, 그래서 과학적 접근을 방해했다는 것,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중세 이후의 발전입니다. 중세의 마법과 귀신론의 영향으로 정신장애자의 처우는 19세기까지도 동물이나 죄수와 같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인도주의적인 처우와 과학적인 접근이 다시 진전됩니다. 1500년대를 넘어서면서 정신병자의 수용기관이 감옥소와 같은 곳에서 서서히 정신병원이나 요양소로 바뀌게 되었지만 감옥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자에게 인간의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 피넬은 정신병자의 쇠사슬을 제거하고 환자를 죄수가 아닌 병자로 보고 친절과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세 이후의 발전입니다. 중세 이후의 발전 부분은 다시 과학적인 접근에 진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근대 과학적 접근의 시작입니다. 근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16세기에 비롯된 인간의 해부학, 생리학에 괄목할 만한 발전에 힘입어서 이상행동에 대한 경험적이면서 자연주의적인 학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이상행동이나 정신병리의 원인을 뇌의 기질적인 병변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뇌의 기질적 요인에 의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리학설의 출현입니다. 대개 심리학설에 출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최초 학자이죠. 현대 정신사에 큰 영향을 미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이 이상행동에 관한 심리학적인 학설로 제창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지만 심리학적인 학설이 대두되기까지는 1세기 이상 임상가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과 닥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개 무의식적 결정론의 정신역동을 이론을 말하면서 신경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뉴로시스,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임상적 추론과 이론적 개념은 이상심리학의 이론과 실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무의식의 개념입니다. 환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식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현상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이현상이나 저항 이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과거 무의식 속에 있는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 뿌리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이것을 치료한다 그래서 일명 뿌리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치료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상행동의 측정과 관찰입니다. 기술 정신의학의 발달과 심리검사의 시작입니다. 19세기 후반 기술정신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만큼 정신과적 장애의 진단분류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크레펠린입니다. 이 크레펠린은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이 크레펠린은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정신질환의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정신의학이 의학의 특수 분야라는 것을 강조했고 정신병을 조울병과 저발성 치매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분류는 오늘날 진단분류 체계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려는 과학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서 다양한 지능검사, 성격검사가 개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겠습니다.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1940년대 중반이죠.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상심리학 분야는 실험과학과 경험적인 연구에 의존해서 기질적인 접근과 심리적 접근의 통합적 접근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과학적인 부분들은 대개 이제 기질적인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은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험적인 연구가 될 수 있겠죠. 정신역동적 정신병리 이론이 임상 실제와 연구 분야에서 도전받으면서 개인 심리학적 접근에서 행동주의 접근과 현상학적 인간주의적 접근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체계를 비롯해서 사회 환경의 영향에 관한 이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분석 이론의 내용에서 출발이 돼요. 출발이 되는데 그 이후에 많은 이론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적인
이론, 심리학의 이론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아들레의 개인 심리론, 그 다음에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그 다음에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 그리고 환경을 강조하는 가족체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체계는 환경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사회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체계 이론, 이러한 것들이 쭉 등장하면서 바로 이제 이론적인 진전이 일어난다. 1950년대 향정신약물이 개발되고 대형 정신병원에 장기 수용되었던 정신병 환자들이 외래치료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탈시설화라고 합니다. 자, 지역사회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향정신성 약물이 1950년대 개발되었기 때문에 굳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머무를 필요 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통원치료, 외래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사회 보호에 접근이 강조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회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 모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태체계 이론 또는 체계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의 경향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통합적인 접근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기술적인 접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접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과 심리적 접근,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게 되었고, 또한 환자와 환경 간의 상호교류를 강조하는 바로 체계이론이나 생태체계이론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어서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 이런 것들을 치료, 예방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2절은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관점인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심리의 주된 내용은 각 정신장애의 진단 기준과 그 다음에 그 진단의 원인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챕터 3,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